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유도 떨어졌고 밑반찬도 모자랐다. 이럴 때마다 나는 혼잣말을 한다. 또 반찬 만들어야지. 시금치, 고사리, 우엉. 손자 하준이가 어제 시금치 나물을 맛있다고 했던 게 생각났다. 6살 아이가 나물을 좋아한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아마 집에서 제대로 된 반찬을 못 먹고 있는 모양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힘이 없고 어딘가 처져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받았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 괜찮아요. 오늘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괜찮다는 말만큼 안 괜찮을 때 쓰는 말도 없다. 특히 수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 아이는 원래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기조차 없었다. 그래, 힘들지. 민원실 일이 얼마나 고되겠어. 괜찮아요, 정말. 그런데 하준이 반찬. 말끝이 흐려졌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고. 하준이가 어제 할머니 시금치나물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챙겨야 하는데. 이런 말을 왜 해, 가족인데.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 너머로 무언가가 들렸다. 피로함이었다. 단순히 육아와 일 때문만이 아닌 더 깊은 종류의 지침이었다. 나는 선생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익힌 감각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수진아, 직장에서 힘든 일 없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별일 없어요. 그냥 바쁘고 그래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신 다른 걸 해주기로 했다. 알았어. 오늘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안 그래도 되는데요. 괜찮아. 할 일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이번엔 뭘 만들지 생각하며. 시금치는 물론이고 고사리도 삶아야겠다. 우엉조림도 하준이가 좋아했다. 그리고 배추김치도 조금 담가서. 반찬통 4개를 꺼내놓고 나는 잠깐 멈췄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뭔가 말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직장에서 뭔가 일이 있다는 것을. 민원실은 힘든 곳이다. 온갖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는 곳. 그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웃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그런 일상적인 피로와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반찬을 만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다. 시금치를 다듬고 고사리를 삶고 우엉을 자르면서도 뭔가 해주고 싶었다. 그냥 반찬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수진이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반찬이 다 완성되었다. 반찬통 4개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우엉조림, 그리고 새로 담근 배추김치. 시계를 보니 1시 40분이었다. 구청은 5시에 문을 닫는다. 지금 가면 수진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반찬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방에 반찬통을 차례로 넣으면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그냥 반찬만 전해주고 오는 게 아니다. 수진이가 정말 어떤 상황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 68년을 살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은 목소리보다 표정에, 표정보다 눈빛에 더 정확히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순자야, 오늘은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나는 구청으로 향했다. 시장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찬통 4개가 들어있는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 무게가 싫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한 무게였으니까. 7번 버스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초록색 버스. 나는 버스 카드를 미리 꺼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작은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반찬통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딸깍딸깍. 마치 시계 소리 같았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단골 약국, 작은 슈퍼마켓, 오래된 미용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보아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풍경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버스가 신호등에서 멈췄다. 빨간 불. 나는 시계를 봤다. 3시 10분. 구청까지는 10분 정도 더 걸릴 것이다. 도착하면 3시 반쯤 될 텐데 5시 마감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까? 평소라면 이런 시간이면 여유롭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힘없고 지친 목소리.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반찬통들이 또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가방을 더 꽉 안았다.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가 보채자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달랬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수진이가 떠올랐다. 하준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수진이의 하루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지 짐작이 갔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그 사이사이 민원실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상.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었다. 구청이 있는 쪽으로.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구청 건물은 특히 높고 반듯했다.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건물. 그 안에서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다. 수진이도 그 중 한 명이겠지. 버스가 구청 정류장에 도착했다. 나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일어났다. 하차벨을 누르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조금 뻣뻣했지만 괜찮았다. 고맙습니다. 기사님께 인사를 하고 내렸다. 구청 건물이 바로 앞에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압적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잠깐 멈춰 섰다. 갑자기 떨렸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혹시 수진이에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직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반찬 전해주러 온 것뿐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 순자야, 겁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구청 현관으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에어컨 바람이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다. 바닥은 반들반들한 대리석이었고 천장도 높았다. 안내판을 보니 민원실은 1층에 있었다. 화살표를 따라 걸어가니 민원실 입구가 보였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았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나는 잠깐 망설였다. 어떤 업무를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일단 일반 민원을 선택했다. 기계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다. 297번.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297번이라니. 지금 몇 번까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천장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호출 291번, 창구 3번입니다. 291번. 내 앞에 6명이 더 있다는 뜻이었다. 시계를 보니 4시 20분. 마감까지 40분 남았다. 갑자기 불안해졌다.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한 사람당 몇 분씩 걸리는지 계산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빈 의자를 찾아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다시 딸깍딸깍 소리가 났다. 이번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마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민원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정장 입은 직장인, 운동복 차림의 아주머니,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모두들 각자의 일로 이곳에 왔을 것이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수진이었다. 창구에 앉아서 민원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 보였다. 평소보다 말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멀리서나마 수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적어도 아프거나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다. 시계가 또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아니다. 그건 시계가 아니라 내 가방 속 반찬통들이었다. 마감까지 이제 30분 남짓 남았다. 민원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에어컨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를 안고 모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불만, 걱정, 조급함 같은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수진이가 있는 창구 쪽을 다시 살펴봤다. 창가 쪽 3번째 창구였다. 수진이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민원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깨가 평소보다 많이 말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왜 저렇게 움츠러들어 있을까? 예전에 집에서 봤던 수진이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했는데, 아이를 돌보면서도 밝게 웃던 며느리였는데,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다. 현재 호출 292번, 창구 5번입니다. 한 번호씩 올라가고 있었다. 내 차례까지는 아직 5명이 더 남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이 조금 넘었다. 마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왜인지 불안했다.
그때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수진이 창구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권위적인 느낌이 풍겼다. 목에 걸린 명찰에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재국 팀장.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팀장이 수진이 옆에 서더니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민원인 기다리게 하는 순간 우리 평판은 무너져.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방금 서식 시스템 오류가. 늘 시스템 탓이야. 표정 좀 펴. 그런 얼굴로 민원 응대하겠어. 나는 깜짝 놀랐다. 민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을 꾸짖는다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변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원래 민원실은 조용해야 하는 곳 아닌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껄끄럽고 불편했다. 수진이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마치 작아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오 팀장은 수진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툭툭 불러서 말했다. 다들 들어. 이런 태도 절대 안 돼. 목소리가 민원실 전체에 울렸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고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더 꽉 안았다. 나도 모르게 가방을 더 단단히 껴안았다. 반찬통들이 또 딸깍거렸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온 신경이 저쪽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다. 오 팀장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들이 당할까봐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다. 어른들이 모여있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 나는 선생 시절을 떠올렸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어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이 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천장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현재 호출 294번, 창구 1번입니다. 내 차례까지 이제 3명 남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마감까지 30분 정도 남은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했다. 오 팀장이 수진이에게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다.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좀 더 지켜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방 속 반찬통이 또 딸깍거렸다. 이번엔 그 소리가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준비하라고. 곧 행동해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민원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불편한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원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오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며느리의 등이 더욱 구부정해졌다. 마치 폭풍을 피해 몸을 웅크리는 작은 새 같았다. 그때 오 팀장의 말이 완전히 선을 넘었다. 김수진 씨, 애가 아프다더니. 그건 집에서 해결하고 오라니까. 직장의 사정을 들고 오면 어떡해. 순간 민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 이야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다고. 하준이가 아팠나? 언제 아팠다는 거지? 수진이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진이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팀장님, 업무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오 팀장은 멈추지 않았다. 업무니까 하는 말이지. 표정 관리도 업무야. 주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젊은 엄마는 아이를 더 꽉 안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들 이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참을 수 없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건가? 개인적인 사정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게 업무인가? 하지만 잠깐 멈췄다. 지금 당장 나서봤자 오히려 수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증거였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록해야 했다. 나는 손가방을 열었다. 평소 청취 보조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져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녹음해서 다시 듣곤 했다. 오늘도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작은 수첩과 볼펜도 꺼냈다. 시간과 상황을 메모해야 했다. 선생 시절 배운 습관이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 4시 42분. 오제국 팀장, 김수진 공개 지적. 개인사 언급. 손으로 작게 메모하면서 나는 귀를 기울였다. 오 팀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업무 중에 사적인 감정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 표정부터 달라. 수진이가 더 작아 보였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보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건 지도가 아니라 괴롭힘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옆에 앉은 학생 같은 젊은이도 고개를 저었다. 모두들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호출 295번, 창구 2번입니다. 이제 내 앞에 2명만 남았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었다. 마감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가방 속에서 살짝 빼내어 오 팀장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방향으로 놓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 팀장이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내용은 더 심해졌다.
개인 사정 때문에 업무 집중 안 된다고 변명하지 말고 집에서 정리하고 와. 이번엔 다른 직원도 끌어들였다. 서미정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직원을 쳐다보며 말했다. 서 주무관도 봐.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 주는 일 없잖아. 서 주무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자신이 언급되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천장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현재 호출 296번, 창구 3번입니다. 내 바로 앞 번호였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곧 내 차례가 될 텐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 팀장의 목소리가 더 들렸다. 표정부터 달라진다니까. 민원인들이 다 보고 있어. 바로 그때였다. 스피커에서 내 번호가 불렸다. 현재 호출 297번, 창구 4번입니다. 내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면서 휴대폰이 계속 녹음 중인지 확인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손 안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시간, 장소, 상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방 한쪽에는 며칠 전 구청 게시판에서 본 안내문을 찢어서 가져온 것이 있었다. 갑질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지였다. 혹시 몰라서 가져온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필요할 줄은 몰랐다. 나는 창구 4번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평범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였다. 창구 앞에 서서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창구 업무는 조금 뒤에 볼게요. 먼저 감사실 연결 부탁합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손에는 신고센터 안내지가 들려 있었다. 여기까지가 내 첫 번째 준비였다. 오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속에 담긴 단어들은 더욱 거칠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김 주무관, 민원 앞에서 실수한 건 사무실 뒤편에서 반성문으로 해결해. 지금 당장. 여기서 손님 계속 세워둘 거야. 반성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반성문을 쓰라고. 그것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건 업무 지도가 아니라 명백한 굴욕축이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리는 것 같았다. 반성문이라니.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반성문을 쓰라는 건가? 그때 서미정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다. 팀장님, 지금은 피크 시간인데요. 규정상 공개 지적은. 하지만 오 팀장은 그 말을 가로막았다. 서 주무관, 내 앞에서 규정 타령. 그럼 둘이 같이 들어와. 서 주무관의 얼굴도 굳어졌다. 선의로 한 말이 오히려 화를 키운 것 같았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건가? 규정을 언급한 것조차 잘못이라고 하는 건가? 저건 권력 남용이었다. 민원실 안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다. 한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혀를 찼다. 젊은 아빠는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들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반성문을 쓰러 가야 하는 건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면서도. 바로 그때였다. 천장 스피커가 울렸다. 297번 창구 4번. 내 번호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민원을 처리할 상황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면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했다. 휴대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다. 작은 메모에는 시간과 상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며칠 전 구청 게시판에서 본 안내문. 갑질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지였다. 혹시 몰라서 찢어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였나 보다. 창구 4번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주변을 살펴봤다. 오 팀장은 여전히 수진이와 서 주무관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나를 보며 웃었다. 어르신, 무슨 업무로 오셨나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민원 처리를 하고 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창구 업무는 조금 뒤에 볼게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나는 가방에서 안내지를 꺼냈다. 갑질 괴롭힘 신고센터라고 적힌 종이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녹취가 필요한 민원이 있어요. 감사실 연결 부탁합니다. 창구 직원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 것 같았다. 어르신, 혹시 무슨...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민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공개적인 괴롭힘과 반성문 강요에 대해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내 쪽을 쳐다봤다. 오 팀장도 이쪽을 흘끗 봤다.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 부서에 연락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든 안내지를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이런 일을 위해 신고센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용할 권리가 있었다. 뒤쪽에서 오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저기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첫 번째 준비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창구 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감사 담당 팀장님이 곧 내려오십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고맙습니다. 손안에는 여전히 안내지가 들려 있었다. 갑질 괴롭힘 신고센터. 작은 글씨로 적힌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글씨였다. 민원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는 긴장감과 함께 뭔가 희망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내 첫 번째 준비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였다. 민원실 옆 상담실로 들어가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바깥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감사 담당 윤경호 팀장이 문을 닫고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권위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신중한 느낌이 들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아까 민원실에서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다. 손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4시 20분에
민원실에 들어왔습니다. 4시 42분경부터 오제국 팀장이라는 분이 김수진 주무관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선생 시절 학부모 상담을 할 때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처음에는 업무 지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사생활을 언급하며 집에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부적절한 발언이네요. 윤 팀장이 메모하며 말했다. 더 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민원인들 앞에서 계속 꾸짖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뒤편에서 당장 쓰라고요. 윤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반성문 강요까지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서미정 주무관이 규정을 언급하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둘이 같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는 수첩의 메모를 보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했다.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고 추측은 하지 않고 오직 본 것과 들은 것만 말했다. 증거가 있나요? 윤 팀장이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평소 청취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일부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니 빨간 녹음 표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던 주민 2분이 제게 연락처를 주셨어요. 필요하면 증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원실에서 나올 때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명함과 메모지를 주셨다. 이런 일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사자분은 따로 면담하시고 관련자분은 대기 발령 검토 절차로 가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었다. 공개 사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절차를 보여주세요. 윤 팀장이 나를 다시 보았다. 뭔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어르신께서 당사자가 아니신데도 이렇게 신고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도 한때 선생이었어요.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지적은 문 닫고 해야 하고 모욕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정식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녹음 파일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관련자들을 차례로 호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상담실에 혼자 남겨졌다. 창밖으로 민원실이 보였다. 수진이가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 팀장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윤 팀장에게 호출되어 갔을 것이다. 잠시 후 윤 팀장이 돌아와서 말했다. 오제국 팀장과 서미정 주무관 면담을 마쳤습니다.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오제국 팀장은 즉시 보직해임 후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사실관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주무관은 보호 조치로 업무 조정하고 상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빠른 조치였다. 민원실 공지는 언제 나가나요? 내일 오전 중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윤 팀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 신고해 주신 덕분에 심각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으며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5시 10분이었다.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중요한 일을 해낸 기분이었다. 상담실 문을 나서면서 나는 민원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두 번째 준비가 끝났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오재국 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급해 보였다. 윤 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하지만 오 팀장은 서서 말했다.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다. 이건 내부 지도가 외부에 과장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과장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처리할 일이었다. 윤 팀장이 정색하며 말했다. 오 팀장님, 민원실 내 공개 지적 금지, 사생활 언급 금지, 문서 강요, 금지 조항 아시죠? 그러자 오 팀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계속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한 지도였습니다. 민원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서미정 주무관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다. 서 주무관도 앉으세요. 윤 팀장이 말했다. 서 주무관이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팀장님이 종종 반성문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불편했습니다. 오 팀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하지 못한 증언이었을 것이다. 서 주무관, 그건. 하지만 서 주무관은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민원실에서 공개적으로 직원을 꾸짖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문이 또 열렸다. 수진이었다. 얼굴이 하얗긴 했지만 눈에는 의지가 보였다. 수진이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 그녀가 말할 차례였다. 김수진 주무관도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 팀장의 배려 있는 말투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야간 회식 의무 참석도 부담이었어요. 거절하면 다음날 자리에서.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두 알 수 있었다. 오 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개인 사정을 업무 시간에 언급하신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이 얘기를 민원인들 앞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다. 윤 팀장이 메모를 덮고 오 팀장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오재국 팀장, 즉시 보직해임 후 대기 발령. 사실관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오 팀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너무 성급한 처분 아닙니까? 하지만 윤 팀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수진 주무관은 보호 조치로 업무 조정, 상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팀장이 나를 째려봤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어르신,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터졌다. 앞서 나간다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자는 게 앞서 나가는 것인가? 나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나도 한때 선생이었어요. 지적은 문 닫고 모욕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오 팀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윤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수진이가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 서 주무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오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일로 평가에 영향을 받을 직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평가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윤 팀장이 오 팀장에게 말했다. 개인 물품은 내일까지 정리하시고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오 팀장이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중얼거렸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면. 하지만 윤 팀장이 가로막았다. 오 팀장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이 닫히고 상담실에는 우리 넷만 남았다. 수진이와 서 주무관, 윤 팀장과 나.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 팀장이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신고, 체계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번째 전환이 시작되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수진이가 일어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윤 팀장이 먼저 나갔다. 나는 뒤따라 나오면서 민원실을 다시 둘러봤다. 아직도 몇 명의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윤 팀장이 민원실 중앙으로 걸어가서 섰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주목해 주세요. 민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봤다. 창구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들었다. 방금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은 공식 절차로 처리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고 간결한 사과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 대지 않고 그냥 사과했다. 민원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까까지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래야지, 이래야 돼. 젊은 엄마도 아이를 달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는 게 걱정되었을 텐데,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인 것 같았다. 윤 팀장이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다. 남은 절차를 처리하러 간 것 같았다. 나는 민원실 의자에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려고 했다.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다. 창구를 동료에게 맡기고 온 것 같았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괜찮니, 수진아?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엄마. 그 말과 함께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왜 내가 미안해?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약해서 혼자 참기만 하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수진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아이를 달랠 때처럼. 지금 이 순간 수진이는 강한 며느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딸 같았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멈추는 용기가 더 어려워.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매일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면서도 집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했을 것이다. 하준이 때문에 더 참았을 거야.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준이 키우려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나는 수진이의 어깨를 꽉 안았다. 이제 괜찮아.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업무 마감 10분 전입니다. 급한 민원 외에는 내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 긴 하루가.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반찬. 아, 맞다. 나는 가방을 열어서 반찬통들을 꺼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우엉조림, 배추김치. 아침에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였는데. 수진이가 반찬통을 받으며 웃었다. 오늘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하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나도 웃었다. 이제야 원래 목적을 달성한 기분이었다. 민원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창구들도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몇 명의 민원인들이 내일 다시 오겠다며 일어났다. 그들의 표정도 처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수진이가 반찬통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엄마가 아니었으면. 괜찮다.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이 진심이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민원실의 마지막 불이 꺼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이 켜진 기분이었다. 희망의 불이. 수진이와 함께 구청을 나서면서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평범한 할머니도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운 하루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그렇게 우리의 긴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금요일 오전이었다.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감사 담당 윤경우입니다. 윤 팀장이었다. 사흘 전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는데 때마침 연락이 왔다. 네, 안녕하세요. 경과 보고를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고 전화에 집중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했다. 오재국 팀장은 보직해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수진 주무관은 보호전보와 함께 심리상담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다행이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민원실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과 응대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혹시 공개 사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오후 3시에 민원실 입구에 부착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식탁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오래된 쪽지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하얀 쪽지가 있었다. 남편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다. 사람은 말로 세우고 말로도 넘어진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이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늘 강조했던 말이었다. 말의 힘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흘 전 민원실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다. 오제국 팀장의 말들. 수진이를 작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든 그 말들. 정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었다. 반대로 내가 한 말도 있었다. 지적은 문 닫고 모욕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말. 그 한 줄이 상황을 바꿨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었던 셈이다. 쪽지를 들여다보니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나중에 추가로 쓴 것 같았다. 순자야, 내가 가진 말의 힘을 믿어라.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격려였다. 그는 내가 언젠가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말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 쪽지를 지갑에 넣었다.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다닐 생각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려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요즘 깨달았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새로운 부서로 옮겨서 분위기도 좋고요. 동료들도 친절해요. 다행이다. 보호 전보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상담도 받고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했다. 하준이는 어때? 하준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요즘 많이 웃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어른들의 변화를 금방 알아챈다.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괜찮다. 우린 가족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갑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다. 남편의 글씨가 또렷했다. 사람은 말로 세우고 말로도 넘어진다. 정말 그랬다. 사흘 전 그날 잘못된 말들이 사람을 넘어뜨렸고 올바른 말이 다시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무언가를 배웠다. 평범한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민원실에 가서 사과문을 확인해 볼까 했지만 그만두었다. 이미 충분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다.
쪽지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말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그 말. 그렇게 나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다시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기로 했다. 교육장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제목이 떠 있었다. 따뜻한 민원실 만들기.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었다. 연단의 선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언제였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그냥 동네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한 달 전에 이 구청 민원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다. 오늘은 한 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다. 큰 글씨로 슬로건이 나타났다. 지적은 문 닫고 모욕은 없다. 이 한 줄이 민원실을 바꿨습니다. 교육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줄에 앉은 서미정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날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적할 일이 있으면 문을 닫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그건 지도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었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또 다른 직원이 메모를 하고 있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기뻤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은 업무와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있는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장 뒤쪽에서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오제국이 들어왔다. 대기 발령 상태였지만 교육에 참관하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다. 그는 맨 뒤 참관석에 조용히 앉았다. 한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도 있고 넘어뜨리는 말도 있어요. 오제국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서미정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오제국이 다가왔다.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어르신.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다. 한 달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 같았다.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교육에서 당신이 직접 말해보세요. 오제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네. 내가 저질렀던 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요. 쇼가 아니라 진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다. 교육장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 줄의 말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차장에서 서미정이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내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사람은 말로 세우고 말로도 넘어진다. 오늘 교육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말을 들었기를 바랐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넘어뜨리는 말보다 세우는 말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랐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오늘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하루였다. 평범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내일도 누군가를 세우는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녁 식탁이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수진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할머니가 해준 시금치나물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하준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시던. 착하게 말하는 사람은 멋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신다. 맞아, 하준아. 착한 말이 제일 멋있어.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6살 아이가 벌써 이런 걸 배우고 있다니 대견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엄마, 그날 아니었으면 저 계속 참았을 거예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멈추는 용기가 더 어려워. 그 말을 하면서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민원실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순간들. 라디오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직과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라디오를 봤다. 엄마, 저희 구청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작은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는 건지도. 하준이가 또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착한 말만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정말 항상 착한 말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요즘 새 부서에서 일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니까 효율도 더 좋고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가끔 예전 민원실 동료들 생각이 나요. 그 분위기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미정 주무관 같은 사람들 말이겠지. 괜찮을 거야. 이제는 달라졌을 테니까. 라디오에서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소식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가족이 함께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는 이 시간. 문득 민원실 입구에 붙었다던 그 종이가 떠올랐다. 윤 팀장이 말했던 사과문.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을 새로운 안내문들. 공개 지적 금지, 사생활 언급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작은 글씨들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글씨들이었다. 그 글씨들을 보고 누군가는 용기를 낼 것이다.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하준이가 밥그릇을 다 비우고 말했다. 할머니, 나도 커서 착한 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하준이가 가장 착한 사람이 되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람있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교육이 있다면서요. 이번에는 오재국 팀장이 직접 이야기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면.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잔잔한 멜로디였다. 저녁 시간에 어울리는 평화로운 음악. 하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하준이도 맛있게 먹어서 할머니가 더 기뻐.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평범한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음악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작은 것들의 힘에 대해서. 한 줄의 말, 작은 용기, 조그만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서. 민원실 입구에 붙은 그 작은 안내문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았다. 하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그렇게 우리의 저녁 시간이 흘러갔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 라디오 음악이 끝나고 아나운서가 말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좋은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작게 만드는 말은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도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주머니 속 하얀 쪽지 한 줄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남편이 남긴 그 문장과 함께 제가 더한 새로운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지적은 문 닫고 모욕은 없습니다. 그 한 줄이면 평범한 할머니도 세상을 조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